You know I want you. It's not a secret I tried to hide. You know you want me. So don't keep saying our hands are tied. You claim it's not in the cards, and fate is pulling you miles away and out of reach from me. But you're here in my heart, so who can stop me if I decide that you're my destiny? What if we rewrite the stars? Say you were made to be mine. Nothing can keep us apart. You'll be the one I was meant to find. It's up to you, and it's up to me. No one can say what we get to be.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인레스트의 손은정입니다. 후덥지근한 날씨도 한풀 꺾이고 이제 저녁에는 제법 선선해지기 시작했어요. 올 여름은 유난히 더 더웠던 것 같은데 역시나 힘든 시기도 결국엔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올 여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행복했던 일도 많았지만 그만큼 속상했던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영원한 기쁨도 영원한 슬픔도 없다는 거예요. 조금 속상하고 슬픈 일이 있더라도 금방 까먹고 뒤돌아서는 다시 웃을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래요. 오늘은 지난번에 읽어드렸던 책이 아니라 제가 실수로 다른 책을 가져와 버렸어요. 근데 또 저번에 읽었던 책도 철학인데 이번에 읽는 책도 철학이에요. 그래서 좀 읽기 편한 책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책을 아직 읽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 번 다시 훑어볼 수 있는 책이 되어서 저는 좀 좋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좋은 내용들이 철학 내용에는 많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한 문장 정도 좋은 문구가 남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노래와 글 번갈아 가면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데이식스의 해피 듣고 읽어드릴게요. 그런 날이 있을까요? 마냥 좋은 그런 날이요. 내일 걱정 하나 없이 웃게 되는 그런 날이요. 뭔가 하나씩은 걸리는 게 생기죠.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읽을 책은 그래서 철학이 필요해 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파트가 한 7개, 6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읽으니까 제가 안 읽어본 파트 읽어보고 싶어서 3번째 파트 관계에 대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잠시만 174페이지로 가볼게요. 174페이지는 관계라는 책이고요. 이 책 속에는 정말 많은 철학자들이 나와요. 제가 처음 들어본 철학자분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책 문단의 시작은 어떤 불특정한 소수가 그 고민 상담을 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해요. 첫 번째부터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고민은 가끔씩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라는 고민이에요. 그럴 때 여기 나오는 이 철학자가 고민 상담을 해주는 건데 여기 이번에 나오는 철학자는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입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은 오스트리아의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프로이드, 융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심리학의 3대 거장으로 일컬어져요. 프로이드가 인간의 내적 요인을 이드, 자아, 초자아로 분리하고 인간을 이러한 부분들 간의 갈등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로 본 것과는 달리 아들러는 인간을 따로 나눌 수 없는 전체적인 존재로 파악했어요. 그는 인간을 이해하는 단서로 열등감을 제시하고 공동체 감각을 주요 개념으로 내세우며 개인 심리학을 창시해낸 사람입니다. 이는 현대 상담 및 심리치료 이론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고요. 또한 데일 카네기, 스티븐 코비 등 자기 개발의 멘토라 불리는 이들까지도 아들러의 심리 이론에 큰 영향을 받았어요. 알프레드 아들러는 가끔씩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 때가 있다라는 이 고민 상담에서 나의 과제와 타자의 과제를 분리하라라는 솔루션을 줬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잘해주면서 유난히 저한테만 냉랭한 사람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 후로 항상 남에게 무시당하는 건 아닌지, 제가 상대에게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요. 자신감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은 대수롭지 않게 보여도 당사자에게는 천국과 지옥을 오갈 만큼 중대한 문제입니다. 고민을 덜어내고 인간을 깊이 이해하고자 할 때 철학과 같은 학문들을 살펴보면 유익한 해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프로이드, 융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알프레드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들러 심리학의 정수는 공동체 감각과 과제의 분리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과제의 분리는 자기계발서의 고전이라 불리는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도 거론된 바 있습니다. 직장과 학교에서 눈총을 받거나 소외당할 때, 특히 교내 집단 따돌림 문제에도 적용 가능한 이론입니다. 아들러 심리학은 이것이 누구의 문제인가? 란 관점으로 문제에 접근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생각을 전개해 나갑니다. 예컨대 회사에서 부하 직원이 책상을 치우지 않아 상사와 갈등을 빚는 상황을 가정해 봅니다. 책상 위를 치우는 것은 누구의 과제일까요? 너저분한 책상 위를 치우느냐 마느냐. 이는 부하 직원의 과제이지 상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닙니다. 신경에 거슬려도 상사로서는 별 수 없습니다. 책상 위를 치워라. 와 같은 상사의 참견을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타자의 과제에 간섭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타자의 과제에 이래라 저래라 훈수를 두면 결코 마찰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온갖 문제들은 타자의 과제에 간섭하거나 혹은 자기 과제가 타자에게 간섭당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아들러 심리학은 설명합니다. 어디까지가 나의 과제이고 어디서부터가 타자의 과제인지 냉철하게 분간하고 선을 명확히 그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아들러는 타자의 과제에 개입하지도 말고 자기 과제에 아무도 개입시키지 말라면서 과제의 분리를 실천하는 만큼 대인관계에 대한 고민이 개선될 것이라는 획기적인 시각을 내놓았습니다. 어째서 나는 남한테 밉보이고 무시당하는 걸까? 이 고민을 과제의 분리로 풀어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는 바람은 본인의 과제일지 모르냐, 나를 무시하느냐 마느냐는 타자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지만 개입하거나 저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래, 마음대로 해보시든지 하고 타인의 과제와 나의 과제를 분리하면 그만입니다. 무시당하는 일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시당하는 일을 본인의 과제로 인식하고 타인의 과제를 본인의 과제라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타인의 과제를 제멋대로 짊어지려고 하니 괴로울 수밖에 없다고 아들러는 말합니다. 무시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무시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우월 컴플렉스와 열등 컴플렉스 탓인지는 이 상황만으로 분명히 파악할 순 없지만 어쨌거나 그 사람의 과제라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무시당하는 일을 본인의 과제로 내면화할 정도로 자신감이 부족하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해결해야 할 진짜 과제입니다. 자존감을 키우는 등 과제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합니다. 오히려 자신감 부족이란 나의 진짜 과제를 일깨워주는 좋은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무시하는 사람과 나는 전혀 무관한 존재이며 두 사람은 별개의 과제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아들러는 사람은 스스로 가치 있다고 느낄 때 대인관계 속으로 기꺼이 들어갈 용기를 낸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깥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일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자신의 내면을 튼튼하게 다져야 합니다. 내면에 충실하면 과제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과제를 분리할 수 있는 심리 상태라 함은 가능성이 보인다면 노력하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음을 가리킵니다. 무시당할 당시에는 신경이 쓰이겠죠. 하지만 이런 마음가짐이라면 나중에 두고두고 곱씹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아무리 길을 써도 나의 과제와 타자의 과제 사이에 선을 긋지 못할 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극심한 따돌림을 견디다 못해 난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 라는 생각에 빠져들 때 그럴 때는 억지로 선을 그으려 하지 말고 나를 둘러싼 환경에서 단호히 빠져나와야 합니다. 더 큰 공동체를 중심에 두고 생각하라는 아들러의 말처럼 억지로 몸을 이끌고 학교나 회사에 나가기보다는 도서관 같은 나만의 안식처를 찾아 피신해야 합니다. 따돌림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면 죽음을 생각하기보다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자기 자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떨쳐내고 끊어내며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자존감을 회복할 때까지 나만의 안식처에서 스스로를 보듬으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나의 과제에 집중하면 그만입니다. 타인의 과제를 짊어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아닌 나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 됩니다. 이 책에서는 과제의 분리에 초점을 맞춰 고민을 해결했지만 아들러가 인간관계의 최종 목표로 삼았던 가치는 공동체 감각입니다. 헤겔과도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죠. 냉정한 이성으로 상호 책임에 대해 명확히 선을 긋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의 목표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타자에게 이바지하고 함께 협력함으로써 스스로를 긍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화가 오카모토 타로 역시 남에게 무시당한다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따끔하게 말해줍니다. 남이 아닌 나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남에게 자부심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은 남을 잣대 삼아 나를 판단하는 것에 불과하다. 설령 남에게 무시당하든 바보 취급을 당하든 비웃음을 사든 내가 살아 숨쉬고 있음을 느끼는 것이 바로 자부심이다. 상대적 자부심이 아니라
절대적 자부심을 갖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부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단락은 노래를 한 곡 더 듣고 들으려고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 하나 듣고 오려고 해요. 지금 앞에 그 책 내용이랑 좀 안 어울리긴 한데 김나영의 이별 후에 듣고 오겠습니다. 어느새 어둠이 내린 거리에 깊이 숨겨두었던 너의 기억 나도 모르게 꺼내어 놓았어. 우리 같은 시간에 함께 했던 애써 담아두었던 얘기들이 내게 걸어와 손을 흔들어. 사실 또 아무렇지 않은 척 해봐도 내 어려운 맘들을 들킬까봐 흔들린 눈빛을 애써 감추며 널 마주하고 또 난 늘 아무 말도 전하지 못하고 왜 그리 무진 모습들로 너를 그렇게 보내고 그렇게 아파하면 너를 생각해. 여전히 그대로인 너의 모습 하지만 많이 낯선 너의 표정 가슴 깊이 머금은 수많은 얘기들 두 손 두 발 다 들 만큼 싸웠던 때도 등을 쥐며 너에게 돌아서던 때도 기겁하면 너에게 도망치던 때도 기다렸어. 뒤돌아서서 사실 또 아무렇지 않은 척 해봐도 내 어려운 맘들을 들킬까봐 흔들린 눈빛을 애써 감추며 널 마주하고 또 난 늘 아무 말도 전하지 못하고 왜 그리 무진 모습들로 너를 그렇게 보내고 그렇게 아파하면 너를 사실 난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내 맘속에 남겨진 얘기들을 자꾸만 그려봐. 아직도 못 보내는 너를 이렇게. 두 번째 고민입니다. 꼴 보기 싫은 상사와의 관계가 불편해요 라는 고민인데요. 이번에는 베네딕투스 데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고민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네딕투스 데 스피노자라는 철학자는 데카르트, 라이프니츠와 함께 대륙 합리론을 대표하는 철학자였어요. 17세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유대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젊어서는 일찍 사망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사업을 영위하였고 학문적으로도 뛰어나 일찍이 랍비가 될 제목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연 그 자체가 신, 천사는 환상이며 영혼은 생명체 안에만 존재한다
와 같은 파격적인 주장을 전개해 유대교 사회에서 추방되었어요. 그 후 스피노자는 하숙집에서 렌즈 세공을 직업삼아 소박한 생활을 했습니다. 논쟁적인 내용 때문에 익명으로 출판한 신학 정치론은 출간 후 얼마 안가 스피노자 본인이 저작자인 것으로 밝혀져 개혁교회로부터 폐기 선고를 받고 금서로 공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죽을 때까지 자유롭게 사유하고 글을 쓰는데 일생을 바친 그는 오늘날 인간과 자연의 이분법을 극복하는 탈근대적 사유의 효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주요 저서로 에티카, 정치학 논고, 신과 인간과 인간의 행복에 대한 짧은 논문 등이 있습니다. 이 철학자는 외부의 충격을 버텨내는 태연자약한 태도를 해결책으로 내놓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 17세기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는 인간이 타인과 세계를 원망하는 이유는 타인과 세계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자유의지란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도록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의지를 뜻하죠. 오늘도 어김없이 비아냥대는 상사. 어쩜 그리 기분 상하는 말만 골라서 하는지 짜증이 머리 끝까지 침입니다. 스피노자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스스로를 바꾸기란 불가능하며 애초부터 인간에게 자유로운 의지 따위는 없다고 단호히 말합니다. 비아냥거리는 상사는 물론 아랫사람의 실적을 제 것으로 가로채거나 본인이 저지른 실수를 아랫사람에게 떠넘기는 상사들도 매 한 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그 사람을 낳은 부모와 나고 자란 환경 또는 입사 후 경험 등 그 자신과 그를 둘러싼 세계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신 안에 절대적인 의지, 곧 자유로운 의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신은 의지가 이것 내지는 저것으로 인해 발동되듯 원인에 의해 결정되고 이 원인 역시 다른 원인에 의해 결정되거니와 나중 원인은 또다시 다른 원인에 의해 결정되어 끊임없이 무한히 나아간다 라고 에티카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로 인해 한숨 지는 이유는 상대의 행동을 나의 바램대로 바꿀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가정 환경이나 생활 환경 또는 컴플렉스나 고민거리들이 얽히고 설켜 인과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미 결정난 사항을 바꾸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필연적이며 처음부터 결정되어 있습니다. 상사는 또다시 비아냥대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기어코 내뱉을 테지. 처음부터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스피노자는 평안과 행복이 마음에 찾아들 것이라고 말했죠. 이해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해 체념하면 오히려 용납할 여지가 생깁니다. 스피노자가 살던 시대는 신을 빼놓고는 그 무엇도 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을 가타부타 논하는 것 자체를 불경스럽게 여겼습니다. 당대 철학자들의 저서들을 살펴보면 여지없이 저마다 신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의심했던 데카르트조차 결론적으로 신이 절대적 존재라고 못 박습니다.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스피노자의 저서에도 신이라는 말이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스피노자의 신은 오 신이시여 라고 외칠 때의 신이 아니라 세계와 자연을 아울러 일컫는 말입니다. 모든 것은 세계와 자연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는 세상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는 범신론을 주장했습니다. 신의 존재를 절대시하고 당연시하던 시대에 스피노자는 어떻게 신을 제쳐두고 세계를 인식할 수 있었을까요? 스피노자는 아무런 기반 없이 철저히 모든 것을 무에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기독교가 돈벌이와 전쟁, 살인을 정당화하는 사상적 수단으로 변질, 악용되는 풍토를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스피노자는 성서를 비판적 관점으로 검토하는 저서, 신학 정치론을 익명으로 발간합니다. 하지만 그의 저작임을 탄로나면서 가깝게 지내던 정치가가 죽임을 당하고 자신도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망명자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스피노자는 부유했던 부마의 유산 상속도 포기하고 인류대학의 교수직도 고사한 채 돈 없이도 유유자적 사유에 잠길 수 있는 환경을 찾아 나섭니다. 유력자에게 비호를 요청하고 여기저기 거처를 옮겨 다녔습니다. 이미 어려서부터 풍족한 생활을 누린 덕분에 경제적 풍요와 정치적 지위에 대해 오히려 미련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유산 상속도 대학교 교수직도 마다한 스피노자는 과연 어떻게 생계를 꾸려나갔을까요? 렌즈 세공을 부업으로 삼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이는 스피노자의 철학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으로 바꾸자는 구호 아래 야욕을 드러내며 전쟁을 일으키고 돈벌이의 혈안이 된 종교와 당대 현실에 질력난 스피노자는 세계를 정확히 투영해 보여주는 렌즈에 집중하게 됩니다. 렌즈는 세계를 이해하는 도구이지 세계를 바꾸는 도구가 아닙니다. 초점을 정확히 맞춘 렌즈를 바라보듯 세계를 선명하게 이해함으로써 마음의 건강과 평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바로 이 렌즈와 같은 철학을 추구하겠노라고 스피노자는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저작 에티카에서도 선명함을 추구하겠다는 의지가 충만하게 담겨 있습니다. 스피노자는 에티카를 젊은 날부터 수십 년에 걸쳐 써내려갔으나 생전에 출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욕망에 초연했던 삶의 태도, 오로지 세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을 연마했던 그의 소신을 이 부분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스피노자는 철학은 짜증나는 상사뿐 아니라 험한 세상을 건너는 와중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온갖 난관에서도 적용해 봄직합니다. 인간의 힘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으며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은 언제나 이를 능가한다. 그러나 설령 우리들의 이익지향적 사고에 반하는 사건들과 맞닥뜨린다 해도 우리 안에 내재한 힘은 그 사건을 피하기에 역부족이므로 우리들은 그저 자연의 일부로서 질서에 따라야만 한다. 이 사실을 의식하는 한 무슨 일이든 태연자약한 태도로 감내할 수 있다 라고 에티카에 적혀져 있습니다. 인간은 정해진 운명을 바꿀 만한 굳센 의지와 능력을 겸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물과 나무와 길가의 돌멩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심사숙고한다면 문제를 내려놓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스피노자의 철학은 이해와 수용의 철학입니다. 현대사회의 스트레스 가득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스피노자의 철학은 대단히 유용한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가히 현대판 성서라 부를 만합니다. 내일이면 어김없이 피하고 싶은 상사와 마주하겠죠? 또다시 제 얼굴을 깎아먹는 말을 태연하게 내뱉을 테고 일할 맛 뚝 떨어뜨리는 말을 천연덕스럽게 던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 묻어나는 인격의 수준과 그가 지나온 삶의 노정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으리란 사실을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당신의 영혼은 분명히 평안을 되찾을 겁니다. 16세기 이탈리아 정치사상가 마키아벨리는 스피노자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자유의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인생을 운명의 흐름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운명의 여신이 인생의 반쪽을 마음대로 지배한다는 사실은 진실이지만 우리의 자유의지가 소멸되지 않도록 운명이 나머지 반쪽에 대한 지배를 우리에게 맡겨두었다는 사실 또한 진실이라고 나는 판단한다. 인간이 자기 역량을 뒤로한 채 미리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곳에서 운명은 그 위력을 발휘한다.
그 지점을 파고들어 우리를 덮치기 때문에 우리는 운명을 잡아 흔들어서라도 제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즉, 나서야 할 때는 운명에 맡기지 말고 스스로의 의지를 발휘하라는 의미입니다. 스피노자와 동시대를 살며 미적분학을 발명한 수학자 라이프니츠는 세계가 모나드라는 작디작은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나드 하나하나에는 제각기 해야 할 일이 사전 프로그래밍 되어 있으며 저마다 설정된 프로그램대로 자유로이 움직이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절묘하게 조화를 유지한다는 다원론적 세계관이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세계야말로 모나드가 최적으로 구성되어 최선의 형태로 구현된 결과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를 라이프니츠의 용어로 예정조화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스피노자의 이론론과 라이프니츠의 다원론에는 세계와 인생은 정해진 대로 흘러갈 것이며 정해진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공통적인 원리가 작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 책을 읽으면서 인생이 정해진 대로 흘러간다 라고 생각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열심히 사는 게 의미가 있나? 하면서도 그럼 내가 열심히 사는 것 또한 운명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하지만 인생이 아무리 정해져 있다고 한들 결국에 마지막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순간의 과제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래 하나 듣고 다음 단락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듣고 올게요. 솔직히 말할게 많이 기다려왔어. 너도 그래서
세 번째 사연입니다. 세 번째 사연은 한 집에 사는 가족인데 너무 미워요 라는 고민인데요. 이번 고민은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고민 상담을 해주고 계시네요. 한나 아렌트는 독일 출신의 정치 이론가라고 합니다. 철학을 단독자인 인간에 대해 사유하는 학문으로 보고 철학자로 불리기를 거부하는 한편 세계 안에서 관계 맺고 살아가는 인류의 모습에 보다 주목해 정치 이론가를 자처했습니다. 1924년 마르부르크 대학에 들어간 철학과 신학, 그리스어를 공부했습니다. 이 시기 스승이던 마르틴 하이데거거와는 그와 나치 정권에 협조한 것을 계기로 한동안 사이가 틀어진 것을 제외하면 평생에 걸쳐 지적인 동료 관계를 유지했어요.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현상학의 창시자 에드문트 후서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실존주의 철학자 카를 야스퍼스를 사사했습니다. 1933년 나치 정부의 유대인 탄압을 피해 파리로 이주했고 이후 1941년 다시 한번 망명길에 올라 미국 뉴욕에 정착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버클리 대학교, 시카고 대학교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그의 철학은 20세기에는 물론 민주주의의 원칙들이 무너지고 공공성은 하루가 다르게 후퇴하고 있는 오늘날 더욱 높이 평가받으며 아렌트 열풍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한 집에 사는 가족인데 너무 미워요 라는 이 고민 상담에 상처로부터 모두가 해방되는 길은 용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깊이 읽어볼게요.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일본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절반 이상이 부모 자식과 형제 자매 등 가족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종전 실수로 살인사건 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혈육간 살인 건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실정입니다.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간병 필요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불황이 장기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사이가 가깝고 편한 존재가 가족입니다. 그만큼 속내를 드러내며 투정 부리기도 쉽죠. 투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속상한 마음에 서운함이 밀려들고 불만이 쌓입니다. 가족이란 외려 증오심이 불타기 쉬운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가족과 사이가 나쁘다면 이 문제를 풀 열쇠를 한나 아렌트의 철학에서 찾아봅시다. 독일 태생의 유대인이었던 한나 아렌트는 양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파리와 뉴욕으로 두 차례 망명합니다. 전쟁이 종식한 후에도 독일로 돌아가지 않고 뉴욕 뉴스쿨 대학교에 남아 괄목할 만한 철학적 사유를 펼칩니다. 아렌트는 나치의 전체주의를 비판한 철학자로 유명하지만 대학생 시절 자신의 스승이자 기혼자였던 마르틴 하이데거와 사랑을 나눈 사이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최고의 철학자로 손꼽히는 하이데거는 나치의 가담에 후일 비난에 직면하게 되죠. 이처럼 이성으로 풀어헤칠 수 없는 삶의 모순을 껴안은 채 아렌트는 20세기 유럽이 나온 전체주의를 비판하며 악의 속살을 파고듭니다. 전체주의란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하는 사상입니다. 나치 같은 독재 정당의 폭력을 동원해 유럽을 지배하려 했던 것처럼요. 아렌트는 먼저 전체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부터 출발합니다. 아렌트는 그간의 철학이 여태껏 중시해왔던 사고보다 실생활에서 인간이 수행하는 행동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행동을 노동, 작업, 행위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이 중에서 행위란 인간이 서로 관계를 맺고 말과 행동을 통해 상대방에게 자기를 표현하며 자기가 누구인지 드러내는 것입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관여하여 다수성을 띠는 행위야말로 세 가지 행동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간의 조건이라고 아렌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람 사이의 일은 앞을 내다볼 수가 없고 결과 또한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소통하는 과정에서 나는 괜찮았을지언정 의도치 않게 누군가의 마음을 핥힐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한 번 마음에 낸 상처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런 인간관계의 특성에 반영된 행위는 앞으로 닥칠 일을 내다볼 수 없는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본디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성, 두 가지 약점을 내포한다는 아렌트는 지적합니다.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었으나 돌이킬 수 없다고 해서 자기가 저지른 과거의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 한 번의 실수에 발목 잡힌 채 인간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을 잃고 맙니다. 과거 부모님의 말씀에 상처를 받았다든지, 부모로서 보여서는 안 될 행동을 보였다든지, 믿었던 형제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든지, 이런 일들을 두고두고 마음에 담아두면 아렌트의 말처럼 가족관계가 과거의 상처에 발목 잡힌 채 더 이상 호전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유, 무엇보다 나의 자유를 침해받는 결과를 낳습니다. 행위는 인간의 고유한 행동인 동시에 필연적으로 오류를 범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렌트는 이런 행위에 자구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자구책이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원망하거나 두 번 다시 말도 붙이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복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맨 처음의 죄에는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몰라도 복수가 복수를 부르면서 관계는 끝없이 폭력의 사슬 속으로 빠져들게 될 뿐입니다. 반면 아렌트가 제시한 용서는 연거푸 생성되는 복수의 사슬을 끊어냅니다. 최초의 행위가 낳은 상처로부터 용서하는 자와 용서받는 자를 해방시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인간은 인과의 세계에 속하는 존재이므로 찰나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감정과 욕망, 즉 경향성에 휩쓸리기 쉬워요. 칸트의 말처럼 사람은 모욕적인 일을 당하면 자연히 복수심을 품게 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죠. 감정적으로는 차마 용서가 되지 않지만 용서하지 않고서는 회복할 수 없을 거야. 이처럼 용서는 감당하고 인내하기를 요구합니다. 인간 감정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역행하는 냉철한 이성을 필요로 합니다. 용서는 복수와 대척관계를 이루는 인간다운 이성적 행동이라고 아렌트는 생각했습니다. 용서가 인간다운 고귀한 행동이라고 역설한 아렌트.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는 차마 용서하기 어려운 사건과 맞닥뜨리고 맙니다. 그 사건이 바로 아이히만 재판입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은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 정부가 아우슈비츠에서 자행한 홀로코스트, 즉 유대인 대학살을 지휘하고 유대인 수백만 명을 강제 수용소로 보낸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종전 후 아이히만은 도피처 아르헨티나에서 이스라엘 첩보기관에 붙잡혀 예루살렘으로 연행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전 세계가 재판 과정을 숨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그저 책임자로서 상관의 명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그에게 사형이 선고됩니다. 그러자 뉴요커의 특파원이자 재판을 방청했던 세계적 지식인 아렌트의 의견에도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아렌트는 얼마나 악랄하고 극악무도한 사람일지 궁금했다. 그러나 출세욕을 채우려 사무직으로 일을 수행했던 빈약한 사고를 가진 하수인에 지나지 않았다고 평합니다. 그리고 일개 범인에게서 전대미문의 악이 탄생했다는 충격에 휩싸여 악의 편범성을 주제로 내건 수기를 발표합니다. 아렌트는 아이히만을 두고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며 사형은 타당한 판결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즉 인류 구성원 가운데 어느 누구도 피고와 이 지구를 공유하기를 바란다고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당신이 교수형에 처해져야 하는 이유, 유일한 이유이다. 라고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 말했습니다. 나치 정부가 유대인을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겼기에 아이히만 역시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전 세계 인류에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아렌트는 이렇게 사형 판결의 이유를 설명하며 나치 정부의 홀로코스트 논리와 동일한 논리로 아돌프 아이히만을 사형에 처할 만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치 정부가 유대인에게 자행했던 일들을 반박하는 논리에 복수를 끌어들이고 만 것입니다. 그 밖에도 아렌트는 자신의 수기에서 유대인 지도자들 중에도 홀로코스트에 가담한 자들이 있다고 폭로합니다. 이 발언이 유대인 공동체의 거센 비난을 사면서 그녀는 친구들을 잃고 고립됩니다. 사상계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크나큰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절대 악을 심판하는 데에 공정을 기하며 끈질기게 고민하고 사고한 점에 대해서는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아렌트가 주장했던 용서가 홀로코스트라는 구제 불가한 악질 행위 앞에서는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의 논리에는 빈틈이 존재했고 논리와 현실 간의 괴리를 초래했다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홀로코스트 같은 사상 초유의 역사적 만행은 도저히 이성만으로 재단할 수 없는 난제였습니다. 홀로코스트만큼 잔혹하진 않지만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논리와 현실의 딜레마에 갇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어른답게 굴자고 생각하지만 마음으로는 용서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 간의 불화와 갈등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렌트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용서를 결심하는 것부터가 이미 의미 있는 행위입니다. 복수와 반대로 용서는 상처 준 상대와의 단절을 깨고 상대가 처음에 저지른 실수와 그로 인해 생겨나는 보복의 사슬로부터 상대와 나를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상호 간의 새로운 시작이 움트며 교류를 되찾게 해줍니다. 무릇 용서란 인간이란 존재에 걸맞는 행동임이 틀림없습니다. 아렌트에게 정치란 공공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였습니다. 여기서 정치란 시민이 공적 공간에 나가서 상호관계를 맺고 말과 행동으로 자기 생각을 표명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리고 정치가 인간의 자유와 다수성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다수성이란 각자 다른 개성과 사고방식을 조율해 나가며 인간이 더불어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나치의 전체주의는 정치라는 미명하에 폭력을 동원해 집단과 민족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 무엇보다 인간의 복수성을 봉쇄했다는 점에서 아렌트가 주장한 행위로서의 정치에 역행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아렌트가 말한 용서의 원형은 성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는 먼저 인간이 서로 용서해야 한다. 인간이 인간을 용서한 후에야 신이 인간을 용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며 끝없이 용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전후 독일은 나치 정부가 저지른 과오를 부단히 반성하고 경제 부흥을 이룩함과 동시에 유럽에서 으뜸가는 과학기술 강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2명의 독일인 천문학자가 화성과 목성 사이로 태양계 궤도를 도는 소행성을 발견했을 때는 인류의 난제에 도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철학자에게 경의를 표하며 소행성에게 한나 아렌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렌트는 홀로코스트와 같은 절대 악은 용서할 수도 벌할 수도 없다고 말하며 아이히만의 사형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더욱이 데리다 같은 철학자는 아렌트의 모순성에서 용서의 논리를 심도 있게 발전시키며 용서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극한의 경지까지 나갔습니다. 이는 칸트가 말한 규제적 이념과도 같습니다. 관념으로만 표현 가능한 궁극의 이념이죠. 즉 아렌트는 실현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지만 세상의 균형을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개념으로 용서를 생각한 것입니다.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볼테르는 이성과 관용의 정신으로 용서를 설파한 철학자입니다. 당시 프랑스에서 개신교도였던 한 청년이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후 청년이 생전에 가톨릭으로 개정하려고 했으나 신교도였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아 자살했다는 소문이 떠돌게 됩니다. 곧 가톨릭 교회는 청년의 아버지 칼라스에 대한 규탄 서명을 내고 고문의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칼라스 사건을 접한 볼테르는 부정재판을 규탄하며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 칼라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재판에 제동을 겁니다. 결국엔 국왕까지 관여하면서 재판 결과가 번복되죠. 이렇듯 논리적이고 실천적이었던 인간 볼테르는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로크의 영향 아래 관용론을 내놓으며 당시 만연하던 가톨릭 교회의 광신적인 재판 제도와 이로 인한 폐단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불확실하며 오류를 범하는 것은 인간의 숙명이다 라는 전제를 세우고 서로 용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관용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애를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유약함과 과음이 불찰해서 생겨난 존재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서로 용서해야 한다. 이것이 자연의 첫째 법칙이다. 2015년 파리 집단 테러 사건이 일어난 뒤로 사람들은 플래카드에 볼테르의 사진을 내걸고 데모를 이어나갔으며 불후의 명작 관용론이 다시금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관용이 자리를 잃어가는 요즘 같은 시대야말로 볼테르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때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정말 참 쉬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이 필요한 건 아닐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책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제가 요즘 그 한 달간의 TMI를 또 한번 하고 노래를 들어볼까 해요. 제가 요즘 수영을 배우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혹시 새롭게 시작한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제가 연초에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라디오에서 이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사실 저도 연초에 제 버킷리스트가 잘 생각이 나진 않아요. 1월 달에 열심히 살고자 했던 내 자신과 또 지금 시기에 열심히 살고자 했던 내가 좀 약간 바뀐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방향성도 많이 바뀐 것 같고. 그치만 열심히 살 때도 있고 좀 나태해질 때도 있고 또 그런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드는 고민은 뭔가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늘 하던 거 말고 새로운 걸 도전해 보는 게 좋은 건지 그 사이에서 열심히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게 버겁다면 지금 하고 있는 거라도 좀 잘 해보자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좀 버겁더라도 할 수 있을 때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물을 정말 무서워하거든요. 예전에는 막 이 명치 위로 물이 들어오는 것도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진짜 물에 뜨지도 못했던 제가 요즘은 자유형 흉내 정도는 낼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을 좀 그리고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너무 힘든데 물속에 있으면은 너 수영 너무 재밌다 이러면서 못하면서 그런 생각도 하더라고요. 잘하든지 못하든지 사실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두려움을 애정으로 만들어낸 제 자신이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만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겨우 수영 하나 좀 잘하고 있을 뿐인데 세상에 해내지 못할 일이 없구나 이런 걸 느끼는 요즘입니다. 철학이라는 학문이 삶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이런 책을 읽으면 좋은 점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결론까지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좀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꾸준한 무언가를 찾아서 해내시려는 노력을 한 번씩은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게 내 삶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게 철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시고 오늘 책 읽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믿기 힘든 작은 기적들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꼭 운명처럼 우리는 놓여 있었던 거죠. 스쳐 지나갔다면 다른 곳을 봤다면 만일 누군가 만났더라면 우린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며 순간들마다 얼마나 많은 말들이 이별이라는 끝으로 밀어넣었는지 지나서야 깨닫는 일들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꼭 운명처럼 우리는 놓여 있었던 거죠. 그댈 안아줬다면 울리지 않았다면 우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자리에 그 시간에 헤어질 차례가 되어 놓여졌던 걸까요? 그 말을 참았다면 다른 얘기를 했다면 우린 이별을 피해 갔을 것 같나요? 잃어버린 반지처럼 꼭 찾을 것 같아 한참을 헤매겠지만 돌이킬 수 없는 그댈 안아줬다면 울리지 않았다면 우린 어떻게